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 순간 자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바닥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단 3초 만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왜 10년 전에 오지 못했을까? 이 후회가 저를 덮쳤습니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과 태국을 거쳐 마침내 자유의 땅을 밟았는데 저를 맞이한 건 환희가 아닌 무거운 절망감이었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을 선택했지만 그들을 북한에 두고 온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평양의 최고 권력자 곁에서 7년간 경호부장으로 일했던 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위험도 막아낼 수 있었지만 이 순간의 감정만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양 형광동에서 태어나 북한 최상위층 중 하나인 특수경호원으로 생활했던 현송월입니다. 7년간 경호부장으로 김정은 옆에서 근무하다 목숨을 걸고 탈북해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았고 왜 그토록 후회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 이유까지. 저는 북한에서도 특별한 계층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소속이었고 어머니는 만수대 창작사의 화가였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 속에서 자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우연한 기회에 중앙당 호위사령부의 눈에 들어 경호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호원으로 발탁된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신체 조건, 가문의 배경, 그리고 무술 능력이었습니다. 평양의 특별구역에서 자란 저는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유와 빵이 식탁에 있었고 학교에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호위사령부에 들어간 후에야 북한의 실상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훈련을 거치며 총기 사용법부터 첨단 감시 장비 운용, 심지어 독약 감지법까지 배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조국과 수령을 위한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저는 항상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사격 훈련에서는 100발 중 99발을 관역에 맞췄고 무술 대련에서는 남자 훈련생들도 이길 정도였습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제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경호원으로 시작해 3년 만에 팀장이 되었고 5년 차에는 부서장, 7년 차에는 경호부장까지 올랐습니다. 경호부장은 단순한 직책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일상을 책임지는 자리로 그의 식사부터 외부 인사와의 만남, 공개 행사의 안전까지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김정은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TV에서 보는 김정은과 실제 김정은은 달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이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냉혹한 표정으로 돌변하곤 했습니다. 경호부장으로서 저는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평양 중심부에 170제곱미터 아파트가 주어졌고 외제 가구와 가전제품으로 꾸며졌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매달 수령하는 배급품에는 외국산 과자와 화장품, 심지어 일본산 전자제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특권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24시간 언제든 호출에 응해야 했고 사생활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일과는 새벽 4시에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 머무는 관저 주변을 점검하고 그날의 일정을 검토하며 음식 검사관과 협력하여 아침 식사를 확인했습니다. 김정은은 예민한 성격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던지거나 직원들을 폭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그의 분노를 직접 목격했고 때로는 그 화살이 저에게 향하기도 했습니다. 경호부장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2018년 한 고위 간부의 처형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그는 단지
외국 언론의 보도를 김정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동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처형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제 내면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의문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2020년 초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확산되자 김정은은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그 결과로 식량과 필수품이 부족해졌고 평양에서조차 배급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식탁만큼은 여전히 풍성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특별 경로로 들어오는 최고급 식재료와 와인이 매일 제공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지도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제 마음속 균열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특히 2021년 여름 김정은이 측근 간부들과 함께한 비공개 회의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민들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경호부장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있을 때면 제가 보호하고 있는 체제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최고위층의 비리와 부패,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매일 목격하면서도 외면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22년 가을에 찾아왔습니다. 김정은의 신임을 받던 한장성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중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가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장성은 저에게 은밀히 조언을 해주던 멘토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처형 이유는 단지 외국 서적을 읽었다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내부 감시망에 제 이름이 올라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보위부가 저를 주시하기 시작했고 제 집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조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더욱 열정적인 충성을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외국 방송을 몰래 청취했습니다. 특수경호원에게만 허용된 정보 접근권을 이용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남한에서 온 USB에 담긴 드라마를 보며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는 체제가 저와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지만 실패하면 죽음과 가족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된 체제를 위해 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제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경호부장으로서 저는 국경경비대의 배치와 순찰 일정, 감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탈북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저를 더 위험한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저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탈북 준비를 위해 6개월 동안 비상금을 모았습니다. 고위 간부들에게 제공되는 외화를 조금씩 모아 5만 달러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국경지대의 지형도와 경비 일정표를 확보했으며 중국 브로커와의 접촉도 시도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극도의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11월 마침내 탈북을 실행할 기회가 왔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출국한 시기였고 저는 3일간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부모님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탈북 전날 저는 평양의 제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가구와 장식품들,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 없는 황금세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그려준 제 초상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경호부장이라는 위치는 탈북에 장단점이 모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와 자원은 풍부했지만 실패했을 때의 대가는 더욱 컸습니다. 저는 체제의 최고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저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를 향한 갈망은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된 체제를 위해 살 수 없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경호부장이었지만 내면에서는 탈출을 계획하는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양의 엘리트 계층에서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위대한 영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공포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김정은의 급작스러운 처형 결정이 잦아지면서 누구도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경호부장이라는 직책은 저에게 특별한 접근권을 주었습니다. 국가 최고 기밀문서와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었고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초 저는 국가 식량 상황에 관한 비밀 보고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역사상 최악의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농촌 지역에서는 이미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보고된 공식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민들의 식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그의 건강은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사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여러 약을 복용하고 종종 심한 통증으로 신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은 철저히 감춰졌고 건강 문제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접한 가장 위험한 정보 중 하나는 북한 고위층의 자금 세탁과 해외 은닉 계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정은과 그의 친족들은 제재를 피해 수십억 달러를 해외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그들은 스위스와 중국 은행의 거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될수록 체제에 대한 제 신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저는 결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경호부장으로서 저는 항상 감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도 사무실에도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저의 모든 행동은 기록되고 분석되었습니다. 때로는 동료 경호원들이 저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북한 최상위층의 실상이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누가 먼저 의심을 받게 될지 두려워하는 불신의 연쇄였습니다. 제 마음속 균열이 커지는 결정적 계기는 한국 드라마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2020년 한 동료가 비밀리에 건넨 USB에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내용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한국 사회는 북한 선전물에서 묘사한 지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풍요로움뿐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몰래 더 많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응답하라, 1988, 미스터 션샤인, 기생충 등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현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스터 션샤인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보여주며 제가 배워온 것과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평생 배워온 역사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정보에 노출될수록 내적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평생 충성해온 체제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저를 배신자로 만드는 건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다시 무지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내적 갈등은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은 여전히 평양에서 특권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그들은 즉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북한의 연좌제는 무자비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이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죄책감과 자유를 향한 갈망 사이에서 괴로웠습니다. 2022년 여름 제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경호원 박중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가 신뢰하던 몇 안 되는 동료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육을 위해 파견되었다고 했지만 곧 그가 처형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외국 음악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의 가족이 평양에서 추방되어 함경북도 탄광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중희의 처형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근무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보위부 요원이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상적인 보안 점검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집을 샅샅이 뒤졌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위험한 자료를 모두 숨겨두었기에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든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김정은의 경호를 담당하는 저의 위치는 더 큰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엄격한 감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탈북을 결심한 후에도 몇 달간 저는 완벽한 충성심을 연기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김정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경호 계획을 더 철저히 세웠습니다. 이런 행동은 의심의 눈길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아무도 저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비밀리에 탈북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한 경로를 연구하고 뇌물을 줄 국경경비대원을 물색했습니다. 경호부장으로서 저는 국경지대의 배치도와 경비 일정을 알고 있었기에 언제 어디서 국경을 넘을지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 인근이 가장 적합한 탈출 지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평양에서 국경까지 이동하는 문제였습니다. 고위 간부인 저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동은 보고되고 승인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특별검열 임무를 자원했습니다. 북마이너스 중 국경지대의 경비 실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런 임무는 간혹 있었기에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유를 갈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웠습니다. 내가 과연 가족을 버리고 떠날 권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떤 날은 탈북 계획을 전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중희의 운명을 떠올릴 때마다 저도 언젠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2023년 10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국가안전보위부 방문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불충분자 색출 계획이라는 문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고위층 내부에 사상적 동요가 있는 인물들의 명단이 있었고 충격적이게도 제 이름이 그 목록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탈북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국경검열 임무를 자원했고 다행히 승인받았습니다. 11월 15일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 곧 출장을 간다고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건강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동료들에게 며칠 후 돌아오겠다며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제 책상을 정리하며 이곳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양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을 담아두려 했습니다. 만수대 대기념비, 주체사상탑, 그리고 제가 평생 살아온 도시의 모습들. 이 모든 것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지만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한 경호부장의 모습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 발각될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검문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경호부장이라는 지위 덕분에 대부분의 검문은 형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함경북도로 들어서는 검문소에서 보위부 요원이 제 여행 목적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최고 지도자의 특별 지시로 국경 경비 실태를 점검한다고 대답했고, 다행히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함경북도에 도착한 후 저는 공식적으로는 국경 경비 상태를 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매일 국경 초소들을 방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철저히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의심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밤에는 국경지대의 지도를 연구하고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경호부장이었기에 이런 행동은 자연스러운 업무로 보였습니다. 국경지대에서 저는 북한의 또 다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거리와 달리 이곳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부어 보였고 어른들은 뼈만 남은 채 힘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시장에서는 식량이 거의 없었고 있는 것마저도 일반 주민들이 감히 살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제가 평생 믿어온 인민의 낙원이라는 선전이 얼마나 거짓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경 경비대 지휘관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누가 뇌물에 취약한지, 누가 불만을 품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마침내 회령시 인근의 한 초소대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상사는 대외경제부문에서 일하다가 숙청된 친척이 있어 승진해서 계속 누락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 상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점차 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만약 내가 국경을 건너고 싶다면 도와줄 수 있겠소? 김 상사는 처음에는 놀라 경계했지만 제가 2만 달러를 제안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김 상사의 도움으로 탈북 계획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는 11월 20일 밤 자신의 초소 구간에서 감시 카메라가 15분간 꺼진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 측의 브로커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브로커는 저를 중국 내륙으로 이동시키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극도의 이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충실한 경호부장으로서 북한 체제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탈출을 계획하는 배신자였습니다. 이 정신적 분열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는 일이 옳은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주입된 충성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경지대의 참혹한 현실을 보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체제는 더 이상 제가 충성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가족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부모님과 동생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생각에 몇 번이나 계획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체포된다면 가족들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미 불충분자 명단에 올라 있는 이상 언젠가는 저와 가족 모두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탈북해 남한에서 가족을 구출할 방법을 찾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탈북 전날 밤 저는 부모님께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했지만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지 않도록 애써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히 계세요. 저는 곧 돌아갈 거예요. 이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11월 20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낮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국경 순찰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녁에는 지역 간부들과 식사를 했고 그들은 제가 평양에서 온 고위 간부라는 사실에 아부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들은 제가 몇 시간 후에 조국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숙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한 작은 가방에는 현금과 최소한의 필수품만 넣었습니다. 경호원 신분증과 군복은 버렸고 평범한 농민처럼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김 상사와 약속한 지점으로 향하는 동안 숱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결정일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김 상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15분 뒤에 카메라가 꺼집니다. 그때 두만강을 건너세요.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이 중국 마을입니다. 그곳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약속한 돈을 건넸고 그는 마지막으로 충고했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마침내 순간이 왔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15분의 시간이 저의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두만강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11월의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것은 자유를 향한 마지막 장벽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7년간 믿어온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유에 대한 기쁨보다는 불안과 공허함이 컸습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온 세계를 단 한 번에 모두 버린 것입니다. 저는 지정된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중국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어로 뭐라 말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브로커의 차에 탑승한 후 우리는 곧바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경지대를 벗어나기 위해 밤새 운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도시들은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는 번화함과 밝음을 자랑했습니다. 새벽녘 우리는 연길시에 도착했고 저는 작은 아파트에 숨겨졌습니다. 브로커는 여기서 당분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북한 밖에서 잠을 청했지만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연길에서의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작은 방에 갇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호부장이라는 제 지위 때문에 북한은 저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TV로 중국 방송을 보며 외부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금지된 정보들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는지 더욱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는 저를 다른 도시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위조 여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인 여성으로 변장하고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쿤민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새로운 브로커를 만나 라오스 국경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기차로 이동하는 동안 매 순간이 위험했습니다. 중국 경찰이 신분증 검사를 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위조 여권은 효과가 있었고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쿤밍에 도착한 후 저는 라오스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일주일을 기다린 후 라오스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태국으로 가는 길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마침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자 대사관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북한 경호부장의 탈북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서 저는 국정원 요원들과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일상, 북한 군사시설의 위치, 최고 위층의 비밀 정보 등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새로운 나라에서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사관에서 보낸 3주 동안 저는 한국으로 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가 아닌 실제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친절했고 저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제 말투나 행동이 어색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마침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은 제가 꿈꿔왔던 자유의 상징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렇게 제가 도착 3초 만에 후회했다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를 압도한 것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상실감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제 삶, 가족, 지위, 그리고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잃어버렸다는 현실이 갑자기 저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왜 10년 전에 오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부모님이 더 젊었을 때 그들도 함께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10년이라는 시간을 북한에서 허비한 것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국정원 요원들의 에스코트를 받아 곧바로 안가로 이동했습니다. 안가는 고위급 탈북자들이 초기 조사와 적응 기간을 보내는 비밀 거주지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철저한 신원 확인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긴 인터뷰 과정을 거쳤습니다. 며칠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 핵시설의 위치, 군사 전략, 고위급 인사들의 동향 등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특히 제가 경호부장으로서 알게 된 김정은의 개인 생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건강 문제, 성격, 의사결정 과정, 측근들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김정은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 극도의 편집증에 시달린다는 점, 측근들조차 그를 두려워한다는 사실 등을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실제 식량 상황, 군대의 사기, 주민들의 불만 수준 등 체제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안가에서의 생활은 한편으로는 안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감옥 같았습니다. 외출이 제한되었고 항상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 안전을 위한 조치였지만 북한에서의 통제된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적어도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가에 머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방대한 정보의 바다 앞에서 압도되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외부 세계의 시각, 국제 정세, 남북 관계의 역사 등을 검색하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들을 읽으며 제가 체제의 일부로서 간접적으로 그런 억압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한국 사회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는 것,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 등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자유가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안가에서의 2달 동안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법과 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등을 배웠습니다. 교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에게 설명해 주었지만 30년간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비판적 사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주어진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았기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안가에서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이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종종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가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김정은이 저를 직접 처형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몽 때문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연결해준 심리 상담사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졌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가에서의 시간은 또한 제 과거를 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제 역할, 그곳에서 본 것들,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들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체제의 일부로서 많은 잘못된 일들을 보고도 침묵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동시에 저 자신도 그 체제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2월 2달간의 안가 생활을 마치고 저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시설입니다. 일반 탈북민들은 3개월을 지내지만 저와 같은 고위급 탈북자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1개월만 머물렀습니다. 하나원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일반 주민 출신이었기에 저와는 북한에서의 경험이 매우 달랐습니다. 처음에 다른 탈북민들은 제가 경호부장이었다는 사실에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는 일반 주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저도 그들과 같은 탈북민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같은 아픔과 희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저는 더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 방법, 은행 업무 처리, 쇼핑 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또한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제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받기 어려웠기에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저의 경험을 살려 북한 관련 연구기관이나 자문 역할을 제안했지만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역사는 철저히 왜곡되어 있었기에 한국 전쟁의 실제 원인, 분단의 과정, 한국의 민주화 운동 등을 처음 제대로 배웠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 과정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외출이었습니다. 교육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로 단체 견학을 갔습니다. 강남역 주변의 번화가를 걸으며
저는 그 활기찬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다양한 상점들, 그리고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왜 10년 전에 오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에 잠겼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북한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 격차를 몸소 느끼자 더욱 허망했습니다. 하나원 졸업을 앞두고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곧 저는 온전히 혼자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정착금과 함께 보호 담당관을 배정해 주었지만 결국 일상은 제가 스스로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경호부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탈북민이라는 레이블이 붙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마침내 하나원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 아파트였지만 북한 경호부장 시절 제가 살던 170제곱미터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공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고 누구의 감시도 없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했습니다. 홀로 지내는 첫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친구, 직업,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자유의 땅에 도착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3초 만에 느꼈던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후회는 단순히 탈북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왜 더 일찍 오지 못했을까? 라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북한에서 허비한 것,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을 놓친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부모님도 함께 데려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더 쉽게 한국 사회에 적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더 오래 남아 있었다면 저는 결국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에게도 똑같은 운명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살아있고 언젠가 가족을 구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밤마다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긴 여정이 될 것임을 알지만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비록 10년이 늦었더라도 결코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는 한국 사회라는 거대한 미로 속으로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금방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간단한 일부터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저에게는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첫 한 달간 저는 거의 매일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식당에서 주문 방법을 몰라 당황하거나 은행 업무를 처리하다가 혼란에 빠지곤 했습니다. 매번 실수를 할 때마다 왜 10년 전에 오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가 더욱 커졌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더 젊고 빠르게 적응했을 텐데, 10년 전이었다면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쉬웠을 텐데, 특히 어려웠던 것은 남한 말투와 어휘였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70년간의 분단으로 언어가 상당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외래어와 신조어들이 넘쳐났고 저는 종종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제 북한 말투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점차 남한 말투를 따라하려 노력했지만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은 충분하지 않았고 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호부장이라는 경력은 한국 사회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과거는 취업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탈북민, 특히 북한 고위층 출신을 채용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의 거절 끝에 저는 북한 전문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매일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때로는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저는 북한 체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학문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니 그 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이 더욱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동시에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충성했던 체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걱정은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탈북 후 몇 개월이 지났지만 그들의 안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정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저의 가족은 평양에서 지방으로 추방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때로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저는 탈북자 구호단체들을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의 브로커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가족을 찾아 탈북을 도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엄청났고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제가 경호부장이었기에 제 가족은 더욱 철저히 감시받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비공개 세미나에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된 이 세미나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공하는 생생한 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 북한 군부의 현실, 핵 프로그램의 상황 등에 대한 저의 증언은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세미나 이후 몇몇 언론이 북한 고위급 인사 탈북 소식을 보도했지만 제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었습니다. 이는 제 안전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저를 찾아내기 위해 공작원을 파견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료들, 부하 직원들, 가족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비록 탈북민 커뮤니티가 있었지만 제 특수한 배경 때문에 그들과도 쉽게 어울리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은 저와 같은 고위층 출신을 경계했고 저 역시 제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저는 독서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역사책, 정치 서적, 그리고 특히 탈북자들의 자서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의 경험을 통해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고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이 된 탈북민,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 탈북민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겨울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겨울은 추웠지만 정서적인 추위는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혼자 보내며 북한에서의 마지막 명절을 가족과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체제의 거짓말에 속아 있었지만 적어도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그 기억은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말투도 자연스러워졌고 대중교통 이용이나 쇼핑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익숙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며 SNS로 소통하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연구소 일 외에도 저는 비밀리에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과 북한의 실상을 담은 회고록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되돌아보고 제가 겪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묵혀둔 상처를 드러내고 치료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책을 쓰면서 저는 개인적인 성찰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북한에서의 제 역할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체제의 일부였고 그 체제가 저지른 악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 역시 체제의 희생자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진정한 치유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현송월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얼굴을 가린 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케이블 채널의 특별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여 북한 최고 위층의 실상과 저의 탈북 과정을 증언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저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저의 용기에 감동했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동시에 일부에서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과장되었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비판은 저를 상처 입히기도 했지만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후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통일부에서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민들의 적응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이들이 덜 겪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 저는 다양한 배경의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한 사회의 다른 측면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엘리트 계층 출신이었기에 일반 주민들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경험담을 통해 저는 북한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제가 몸담았던 체제의 잔혹함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착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여전히 10년만 빨리 왔으면 이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제 과거를 수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10년이 늦었다고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10년의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고 그것이 저만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지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컸지만 그 가치 또한 1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소중했습니다. 한국 정착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점차 이곳에서의 삶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있었지만 일상 대화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한국 사회의 많은 규칙과 관습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통일부 자문위원과 연구소 일을 병행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송월이라는 가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고 거주지는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지만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에 충성하는 척해야 했고 한국에서는 제 과거를 숨겨야 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저는 온전히 제 자신일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우연히 북한 출신임이 드러나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의 중년 여성이 갑자기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순간의 상처는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회에서 저는 항상 탈북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고위 경력은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일반 탈북민들은 저를 경계했고 한국인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의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북한 고위층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체제의 일부였으므로 북한의 모든 악행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제가 스스로에게 품고 있던 의문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정착 2년째, 저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제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표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이것이 많은 탈북민들이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저의 경우는 더 복잡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탈북민이 아니라 체제의 핵심부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저는 종종 10년만 빨리 왔으면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것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어쩌면 가족도 함께 데려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후회는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젊은 탈북민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나 가명는 22살의 나이에 탈북에 성공했고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며 적극적으로 새 삶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에서 제 강의를 듣고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는 그녀의 밝은 에너지와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 감명받았습니다. 미나와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탈북 후 겪은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녀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라는 그녀의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나를 통해 저는 다른 젊은 탈북민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체제의 엘리트가 아닌 일반 주민 출신이었지만 그들의 경험과 고통은 제 것보다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린 나이에 더 위험한 탈북 과정을 겪었음에도 그들은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저는 과거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젊은 탈북민들과의 만남은 제 삶에 새로운 목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싶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문위원 역할을 넘어 저는 개인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나와 그녀의 친구들 몇 명만 참여했지만 점차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이 멘토링 활동은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젊은 탈북민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학업에서 성공하고 취업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그들은 저에게 희망과 용기를 돌려주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저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보낸 시간이 단순한 손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젊은 탈북민들을 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위 간부로서의 경험, 체제 내부의 지식, 권력의 실상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이 지금 제가 가진 독특한 관점과 지혜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10년만 빨리 왔으면 이라는 후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물론 더 일찍 자유를 찾았다면 좋았겠지만 그 10년간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것이 제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저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착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고위급 탈북자로서는 처음으로 자서전을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특정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책은 북한 최고 위층의 실상, 김정은의 통치 방식, 그리고 탈북 과정과 한국에서의 적응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 내면의 갈등과 성장 과정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자서전 출판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였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 제 용기에 감동받은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반응이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책 출간 이후 저는 더 많은 공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강연, 정부 자문, 국제포럼 참석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모든 활동에서 저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은 체제의 희생자이며 그들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제 삶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도 가져왔습니다. 공개 활동이 많아질수록 북한 정권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제 경호를 강화했고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착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마침내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탈북자 구호단체를 통해 중국 국경 지역의 브로커가 전해온 정보였습니다. 부모님은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로 추방되었지만 다행히 아직 살아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생은 노동단련대에 보내졌다가 최근에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 크나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저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비용과 위험이 크고 성공 가능성이 낮았지만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탈북자 구호단체와 협력하여 국경 지역의 브로커들과 접촉했고 가족을 찾아 탈북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은 오래 걸릴 것이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5년의 한국 생활을 돌아보며 저는 이제 10년만 빨리 왔으면 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호부장 현송월은 과거가 되었고 지금의 저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때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임을 저는 몸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더 이상 3초 만에 후회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순간의 감정이었고 모든 변화가 그렇듯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낀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비록 늦었지만 자유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고 가치 있는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가족을 구출할 수 있을지, 북한은 어떻게 변할지,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지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 역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만 빨리 왔으면 이라는 말은 이제 저에게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의 표현입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어떨까? 그때는 통일된 한반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희망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버린 한 인간의 여정이자 두 개의 다른 세계 사이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자유를 갈망하며 북한에 살고 있는 2,500만 동포들이 언젠가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